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그 LLM 업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으라면 RL일 거예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인데,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휴 전에 이 RL계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서튼 온께서 그 대화 캐시 팟캐스트에 나와서 어떤 충격적인 인터뷰 하나를 하셨죠. 그쵸. 요새 말로 그 버튼 눌린다는 표현이 있기도 한데 사람들이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막 굉장히 그 머신러닝 업계만 아니라 뭐 신경과학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심리학 포함해서 막 여러 곳에서 막 이렇게 되게 타임라인이 뜨거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그 5원 이후로 LLM 플러스 RL의 그 얼마나 이게 강력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1년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RL 또는 RLVR을 정말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해왔잖아요. 근데 마침 저에겐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그쵸. 최근에 타임라인에도 되게 그 비디오 레슨의 한 달 정도 후에 어떤 소회를 되게 깊은 통찰로 짚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그것보다 더 끄집어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성현님 한번 인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돌아온.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튼의 인터뷰가 가장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서튼이 그냥 얀루쿤 같이 LLM에 대해서 기존에도 계속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인지가 되었다면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튼은 미묘하게 LLM 업계에서 자신들의 아군일 거라고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서튼이 LLM 공개 지지했다고 난 건 아닌데, 그 LLM 업계에 대해서 우군이라고 여겨졌던 이유가 아마 더 비터레슨이라고 하는 서튼의 아이디어 혹은 글 때문일 겁니다. 온갖 사람들이 인용을 해왔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왔고, 이것 때문에, 역시 이게 맞지. 이게 AGI로 가는 길이야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비터레스는 전 이게 서튼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서튼보다도 더 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표현 하긴 하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컸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글이고 아이디어이면서 저도 계속 여러 번 읽는데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비터레스는 이번에 다시 읽어봤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가장 큰 주제는 연산의 지식에 대한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AI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인식이라든지 체스 또는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개발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 AI를 개발한 긴 역사들을 서튼이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AI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아이디어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계속 결합을 해왔던 겁니다. 뭐 체스를 둘 때, 전 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스를 둘 때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고 뭐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때는 음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 음성은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고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은 또 언어는 어떤 형태의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들에 대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죠. 그 아이디어를 음성 인식이라는 장치 혹은 체스 두는 AI라는 장치들에 대해서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AI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그걸 해보면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 모든 걸 다 결합하면 음성인식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누적해가지고 성능이 향상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계속 발전해 오고 성능이 향상된, 장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향상되는 연산력의 증가, 연산의 증가는 연산 하드웨어의 발전은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고, 그 꾸준히 발전한 하드웨어로 통해서 얻어지는 연산력을 활용하는 접근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적인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보아서 생각했을 때 연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학습과 탐색이다. 이게 더 비틀레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맺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합할 때는
그때 은연중에 품고 있는 마음, 생각이, 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지 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러이러하게 모방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복잡다단하고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서 굉장히 작은 파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다고 착각했을 때, 그리고 그 안다는 착각 기반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별로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과거의 AI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딥러닝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델에 녹여 넣으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거의 어떻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니까 우리는 이렇게 태클하면 이걸 풀 수 있을 거야. 예, 단기적으로 풀려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객체 검출 같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체 검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진을 주면 그 사진에서 각 객체들이 어떤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푸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게 그 문제들이 꽤 지금도 계속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문제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다, 뭐 작은 객체들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해상도의 정보들을 결합해가지고 풀면 좋겠다. 여러 해상도에 대해서 각 해상도마다 특화시켜가지고 작은 객체들은 큰 해상도를 주로 부여하고 큰 대상들은 작은 해상도에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하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정말 많았어요. 수천 편, 아마 수만 편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멀티모달 LLM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멀티모달 LLM은 그냥 그런 거 다 없이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들이 있는 좌표를 텍스트 생성을 해. 요걸 요구하는 것뿐이죠. OCR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시겠네요. 예, 제가 OCR 연구에서 하다가 충격받은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OCR 연구에서 정말 많은 텍스트 검출 문제, 그 텍스트 읽는 문제, 텍스트 읽은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모델들이었고, 그 개별적인 모델들을 개선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멀티모달 LLM한테 넣은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줘. 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익숙한 그런 예제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테슬라일 것 같아요. 사실 안드레이 카파시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팀에 들어가기 전이 이제 온갖 휴리스틱과 룰들의 집약체로 C++ 코드로 만들어진 것과 몇 개의 비전 모델이 연속돼 있었는데 카파시가 들어와서 이거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일 모델의 러닝 프로블럼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연산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풀려버렸거든요. 예, 훨씬 잘 풀리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그게 사실 딥러닝 내에서도 비터레스는 계속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전 약간 확대하자면 이게 모든 좀 복잡성을 가진 문제들은 다 작동하는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회에 대해서도 사회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해라는 아이디어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회란 대상조차도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씁쓸한 교훈을 남기게 되죠. 근데 약간 피터 레슨 때문에 서튼을 LLM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군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 서튼의 강 같은 걸 보면 서튼은 LLM에 대해서 아군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도. 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서비트 레슨은 좀 다른 층입니다. 근데 LLM에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LLM도 연산 엄청 많이 쓰고 있고 학습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RL 같은 게 붙어서 탐색도 하고 있으니까. 딱 더비트 레슨의 교훈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LLM이 대체했던 스케일링 로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됐었죠.
예. 그리고 LLM이 실제로 그 이전에 저희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 같은 많은 것들 실제로 다 대체해버렸고요. 씁쓸한 교훈들 엄청 남겼죠. 일단 우군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아군이 아닌데 그 사람 아군으로 착각하는 경우. 서튼은 근데 이전부터 아군은 아니었습니다. LLM이는 패러다임, 특히 아마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뭐 생성 모델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그거는 자신의 강의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극명하게 표현했던 디아케시 파텔 인터뷰에서 서튼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 서튼의 주장을 요약을 하자면 서튼의 생각은 에이전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하는 게 진정한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틀레슨에서 언급한 학습은 이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그 세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학습하는 게 진짜 학습이고 어떤 LLM의 프리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학습은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어적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심지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단어 쓰기 때문에 이 학습이 그 학습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 서튼이 말한 학습은 결국 린포스먼트 러닝에서의 학습만이 진정한 학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목적을 갖고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갖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면 어떤 액션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주는 액션은 올바른 액션이고 그렇지 않은 액션은 올바르지 않은 액션인 거죠. 그런데 LLM의 다음 토큰 예측은 그 측면에서 어떤 액션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LLM이란 모델에 대해서는 뭐 그 모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액션을 취해라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그냥 이게 일종의 모방학습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서트는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넷 데이터 사용하는 건 인터넷 데이터는 결국 사람이 만든 지식이니까 사람의 지식을 모델에 결합하는 시도다. 더 비틀레슨에서 자기가 비판했던 시도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을 계속 모델을 주입하고 있는 뿐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없었으면 우리는 AI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인터넷 없으면 불가능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좀 더 논쟁적인 부분. 아니요. 그 어떤 동물도 모방학습은 하지 않는다. 결과를 모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행위자 스스로 찾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LLM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방법을 모델한테 계속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3번이 아주 들불 같은 반응을 냈죠. 더 비털레슨의 그 원 저자가 야, 너네들 다 틀렸다. 내가 생각하던 비털레슨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말 심한 그런 반향이 있었죠. 다 오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니들 다 틀렸어. 훨씬 더 큰 의미야. 참,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에서 나왔던 몇 가지 아이디어는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요즘 특히 지속학습 같은 키워드를 다케시 파틀이 LLM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가져오면서 약간 지속학습 얘기하면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반하는 것처럼 프레이밍이 되어가지고 더 여론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아이템들 지속학습, 내적 동기, 환경으로서의 피드백,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하고도 거의 상통한 얘기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걸 가져온 얘기는 아니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아이디어가 없었다가, 야오 슈뉴하고 장샹이 팟캐스트를 보고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5월에서 6월 정도 이야기를 했고, 샹샹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LLM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야오슈뉴 같은 사람, 오픈 AI, 프론티어 기업, 명백한 프론티어 기업에서 다음 단계 발전 방향으로서 제안한 아이디어들이었죠. 그래서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진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서튼이 다시 꺼내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파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프론티어 기업 내에서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 는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일 수 있고, 이 아이디어들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에이전트들은 굉장히 새로운 단계 에이전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나고 드와케시가 인터뷰했을 때 드와케시가 약간 데블즈 애드보킷이라고 하나요? 악마의 변호인 노릇을 해서 막 이렇게 어떤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극을 한 느낌도 있는데 서튼이 얘기하는 거는 그 모방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린이보다 더 어렸을 때 동물의 완전히 초기 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많은 문헌들이 모방학습에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데 서튼이 얘기하는 건 더 앞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모방학습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근본적인 거를 좀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풀이해서 얘기하려는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약간 논리가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근데 AGI라고 하는 혹은 AI 접근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의 큰 차이인데요. 요 이야기를 아마 이후에 다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하간 이 아이디어들은 생각보다 중요한 아이디어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LLM의 지금 트렌드하고 그렇게 반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생각하고요. 다만 전 약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것도 더 비틀레슨이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적에서 자유로운 학습 같은 것도 존재한다, 세상에는. 뭐 그 목적에 기반한 학습을 강조하는데 세상에 목적에서 자유로운 학습도 있다는 얘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기서 레이턴트 러닝이라는 아이디어를 끌어낸 최근 논문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 가다가 뭐 미루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재밌는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뭐 다양한 풍경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풍경을 찾아가는 거는 훨씬 쉽죠. 근데 요거는 어떤 목적지를 찾는다. 뭐 미루라고 하면 미루를 빠져나간다. 이런 목적하고는 다른 그 목적과는 관계없는 정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정보도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때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그건 특별히 목적하고는 관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런 것도 학습을 그런 학습들도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학습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게 앞에 슬라이드하고 지금 슬라이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서튼은 목적 지향적인 부분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학습도 사람들한테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학습이 에이전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론 요런 것도 학습 과정에 다 목적을 고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찾아가다 어떤 장소 발견했는데 그 장소가 그냥 흥미로웠다. 뭐 흥미로움 같은 리워드나 보상이나 목적 같은 걸 부여해가지고 학습을 고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고안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 기억하는 것, 저장을 해놓는 것, 뭐 이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음,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또 목적이란 얘기할 때 목적이 진짜 딱 하나의 단일 요소, 소위 어타미칸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 목적 하나가 생기면 다 어떤 서브 골로 딱 그 쪼갤 수 있는 거고, 가다가 뭐 어떤 간판을 외우는 것도 그 서브 골의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정의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목적이라는 말도 되게 생각해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텔레올로지도 목적이고, 오브젝트도 목적이고, 타겟도 목적이거든요. 뉘앙스가 다 다르라서. 사실 더 비틀레슨에서 학습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목적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는 해요. 서튼이 암시하고 있는 건 목적은 에이전트가 어떤 의도가 있고, 이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거, 요것들을 액션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학습한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놀람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죠. 서튼도. 예, 놀라움은 중요하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목적들을 다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목적들을 다 정의해 나가다 보면 결국 효과가 그냥 굳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면
합리성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명쾌하죠. 근데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것들 계속 추가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설명의 단순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그 경계가 목적 지향적인 것과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게 되죠. 그래서 디아케시 파텔이 악마의 변호인점 얘기한 것처럼 뭐 LLM도 다음 단어 토큰을 자기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LLM의 목적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경계가 계속 흐려지게 됩니다. 그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그래서 이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학습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리버설 커스라는 것들을 LLM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설 커스트라는 게 LLM에서 LLM은 순서가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 토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 때문에 더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을 텐데 A는 B다라는 걸 학습하였을 때 A는 B다니 응답을 할 수 있는데 B는 A다를 응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이클 팰러데이는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다. 요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마이클 팰러데이가 발견한 것은 전자기 유도. 요거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것은 마이클 팰러데이. 요건 응답을 못해요. 리버설 커스라는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2023년쯤이었던 건데, 예,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후에 풀렸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오토 리그레시브 패러다임에서 풀린 건 LLM 프리트레이닝 패러다임에서 풀린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레이턴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 인용한 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맥락을 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팰러데이는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다. 요 맥락을 주고 그럼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것은 마이클 팰러데이. 요건 응답이 가능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예,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는 함의가 좀 있습니다. 모델이 지식을 학습하면 이 어떤 마이클 팰러데이가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다는 걸 학습을 하면 모델이 생성해서 인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인출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레그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리트리버를 해서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이 자기가 암기한 걸 꺼내가지고 그냥 그 암기한 걸 다시 생성해서 이 생성된 걸 기반으로 응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추론이란 패러다임하고 결합하면 좀 더 흥미로워집니다. 추론이란 패러다임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응답에 필요한 것들을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추론 내부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리버설 커스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추론이라는 패러다임에서는 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다음 토큰 예측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일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건가요? 예, 반대 방향은 쉽게 안 되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맥락을 주면 할 수 있다. 맥락을 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제공하고 하는 방법이 체인 오브 도트 혹은 추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인데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추론 없이 응답하게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추론을 충분히 길게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앞에서 레이턴트 얘기하셨을 때 에피소딕 메모리를 언급하셨었잖아요. 결국엔 이게 기억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네요. 예. 모델이 많은 것들 기억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정작 A는 B라는 거 기억했는데 B는 A는 못 풀고 이런 약간 엉망진창인 기억처럼 보이지만 그 기억을 기억한 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열리게 되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계속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탐험과 활용이라는 익스플로레이션 앤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있는 거네요. 서치와 러닝. 그리고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전 사람의 인지 과정이나 사람의 행동 과정에 대해서 서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제한된 합리성 같은 거죠.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휴리스틱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냥 어떤 막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찍기? 대충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던데 이런 휴리스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모방도 많이 하죠. 남들이 대충 이렇게 하던데 예,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모방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것도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결과에 이어지지 않는데 결과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대로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의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루틴 같은 걸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훨씬 다양한 전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훨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고 모든 것에 다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들 같은 게 좀 간과되고 있지 않나. 저희가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댓글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휴리스틱이 사실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걸 또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하면 뉘앙스 정도. 예, 예.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혹은 정확한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뭐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대체로 맞는 직관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휴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맞는 직관적인 약간 어떻게든 알아낸 꼼수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꼼수 같은 것. 그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맞는. 네. 그 앞에 경험에 의거하여 뭐 이런 형용사 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건 관련이 없어요? 경험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그냥 이런 형태의 편향을 기본적으로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엔 직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관이 반드시 경험에 있진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선호하는 편향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편향이나 휴리스틱 같은 것들은 굳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성향, 기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100%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잘 작동하죠. 예. 그 수학에서도 조르지 폴리아의 휴리스틱에 관한 뭐 내용 문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휴리스틱이 되게 늘상 쓰지만 의외로 중요한 용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물론 모방도 하고요. 모방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까지 서트는 결과만 따라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지만 거의 똑같이 학습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더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한다거나 뭐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붓의 하나의 필적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경험에 따라서 그것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어떤 단일한 그림에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다 모든 것들을 어떤 보상이나 의도의 측면에서 합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다 보면 결국 그 의도나 목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명료성은 감소하게 되죠.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디어케 슈파텔하고 카파시 팟캐스트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파시가 사람이 정말로 아래로 학습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인데, 카파시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아래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걸로 이어졌던 모든 방법들을 다, 모든 액션들을 다, 확률 높이고, 안 좋은 결과 이어졌으면 확률 낮추고, 이런 방식인데, 그냥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런 형태의 강화학습이 동물한테도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예전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라고 했던 B.F. 스키너가 주로 비둘기나 쥐를 가지고 많이 했던 실험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버튼을 두고 상자에 비둘기하고 버튼을 두고 비둘기가 버튼을 누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화학습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모기가 나오죠. 그러면 비둘기가 그 우리 안에서 온갖 행동들을 다 하다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모이가 나오고 그러면 점점 더 비둘기가 버튼을 누르는 것 확률이 높아지죠. 완전히 강화학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학습 방법이고 학습 과정이고 이걸로 스키너는 비둘기한테 탁구를 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유명한 사례인데 탁구까지 비둘기한테 탁구를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근데 약간 비효율적인 것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막 온갖 행동을 하다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누르는 게 모의로 이어졌는지 어떤 그 이전의 모든 행동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 뭐 춤을 춘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다 반복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걸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게 그 전체 행동이 학습되는 거죠. 버튼을 누른다는 것만 학습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라면 만약 그런 사람한테 버튼 누르는 거 학습시킨다고 하면 사람이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막 여기저기 특이해 보이는 거 다 눌러보겠죠. 사람은 딱 보면 눌러보다가 버튼을 눌렀더니 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사람의 자신의 경험이나 추론을 사용해서 버튼 누르면 이 뭐가 음식이 나오나 보네라는 걸 바로 캐치할 거예요. 요거는 아래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액션들을 다 확률 높여준다, 더 낮춘다 이렇다기보다는 사람은 왠지 어떤 다른 추론 과정 같은 게 있었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강화학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분명히 강화는 작용했지만 그 강화에서 어떤 액션이 좋았다는 걸 판단하는 이거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 이전의 경험들, 사람의 추론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서튼의 스승인 그 앤드류 바르토하고 서튼이 연구 초반에 주목했던 게 그 헤더닉 뉴런인가? 그 뉴런이 쾌락을 탐닉한다? 뭐 좀 이상한데 클로프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 수준에서 그렇게 행동주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뉴런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 걸 문헌을 최근에 저도 읽게 됐던 거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 동물 수준의 학습에서의 신경 생리학적인 근원을 찾으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물 수준은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들은 인간한테도 계속 강화학습, 엄청나게 강력한 학습 과정이죠. 서튼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우리도 동물이지 않냐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학습은 그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약간 인간의 학습은 분명히 인간한테도 그런 강화학습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인가에 중독되는 것도 그런 메커니즘이 다 동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학습이 인간한테는 존재하는 것 같은 거죠. 메커니즘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패러다임, 굉장히 강력한 패러다임이지만 그것조차도 그것만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인간한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제 서튼의 인터뷰를 보면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서튼은 인간을 특별한 지위에 놓는 거에는 약간 부정적인 편인 거죠. 부정적이기도 하고 단순한 것에 시작해서 인간한테 도달하는 건 훨씬 쉽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슬라이드 얘기인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AI에서 얀누쿤이나 서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쥐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서 발전해서 인간 도달하는 건 훨씬 쉽다.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하는 인지적인 능력들, 학습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거 쥐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서 인간한테 도달하는 건 훨씬 금방일 거다. 이게 한 가지 AI 혹은 AGI에 도달한 한 가지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LLM은 너무 반대편 극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LM이 하는 건 가장 최고의 고차원적인 능력, 최고의 하이레벨, 가장 인간적인 것을 시작합니다. 언어죠. 인간이 누적한 언어. 그것도 인간의 뭐 선사시대 인간의 언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발전시켜 온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그 누적된 언어적인 자료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 비계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겁니다. 근데 단순한 동물, 물론 쥐를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건 이제 생물학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훨씬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서 시작해서 이 동물에 도달하는 걸 첫 목표로 해서 여기서 달린 다음에 이 동물을 발전시켜서 인간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인간에서 시작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아티팩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물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에서 시작해서 어떤 인지적 능력들, 서튼이나 일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동물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인간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접근 방향이.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서튼과 르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G가 아니라 더 내려가서 셀 레벨까지 환원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맞거든요. 그래서 예, 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게 약간 예전에 그 1900년대 초반에 수학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뭔가 기저가 되는 근본 공리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공리로 수학 체계가 다 쓰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시감이 저는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요 아이디어에 매료되는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쥐나 또 나서 개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엄청날 것 같긴 한데 그런 동물 도달하면 거기서 그 인간도 그 동물 이런 동물들도 다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능들을 모사할 수 있고 이 지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인간한테 인간적인 능력이 도달하는 건 쉬울 것 같거든요. 그쵸. 진화의 시간 스팬을 봤을 때는 말이 되죠. 훨씬 더 그게 훨씬 짧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사람들 눈에 보기 왜 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러면 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적인 능력들을 보사하는 데 도움이 돼? 인간이 만들어낸 이 많은 인공물들이 어떤 쥐 동물적인 능력들을 모사하는 데 도움이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언어를 통해서 동물의 인지적 능력을 모사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두 스쿨이 있는 거군요. 예, 이 접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여기서 좀 더 확장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지적인 능력들,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는 동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인지적인 능력들을 어떤 형태로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는 생성 모델 쓰면 안 돼. 르쿤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이 사진 전체를 다 생성하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우시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기반을 생각하는 거죠. 제일 원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을 개발할 때는 제품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만들어야 된다. 사용자 니즈에 집중해야 된다. 요걸 제일 원리에서 시작한다. 요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인지적 기능 같은 것들, 지속학습 같은 기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지속학습, 환경에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 그 기능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제일 원리에서 시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실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메모리를 따로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도구 사용으로 풀 수도 있을 거고요. 멀티 에이전트로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는 어떤 인간에게선 존재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아직 못하는 이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는 별개로 그 능력에 구현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자. 이게 제일월에서 시작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 야오슈뉴 팟캐스트에서 따온 그 감명 깊게 들었던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야 된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전에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제일월드에서 하자는 원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서튼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 이분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일부러 한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서트는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르쿤도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개방성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거거든요. 프리트레이닝도 유용하면 쓰는 겁니다. 근데 르쿤이나 서튼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생성 모델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제일 원리도 갖고 있고 제일 원리를 풀고자 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편 극단도 있어요. 제일 원리 자체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컨티뉴얼 러닝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필요해?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 근데 저는 중간 지점이 좀 더 나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이런 주제들 아직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에이전트들은 못하는 능력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아이디어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가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쪽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마 생성 모형일 거예요. 루크는 생성 모형을 싫어하는 것 같고, 서튼도 아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인간하고 생성 모형은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은 생성 모형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100% 그런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는 진짜 최전선의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을 알아야 알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인간도 약간 생성 모형적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별개로 어쨌든 생성 모형하고 인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생성 모형은 우리가 목적을 푸는데 또 유용한 도구일 수는 있어요. 카파시는 생성 모형을 통해서 진화의 역사를 대충 모방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진화하고 생성 모형 완전 다르죠. 분명히 완전 다르지만, 생성 모형이 진화가 제공하는 어떤 프라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 지식이나 밑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생성 모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꺼내와 줄 수 있는 거. 그게 비효율적이더라도 추출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일 수 있죠. 이 목적에 대해서 그냥 우아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유용한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원리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충분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쓰는 거죠. 여기서 생성 모형의 정의가 데이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생성 모형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근사하는 모형입니다.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면 거기서 샘플링이 가능하고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건 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아는 것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근사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100%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유한한 샘플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샘플들을 다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확률 분포를 완벽하게 근사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100%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모두 다 생성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의 분포를 완벽하게 근사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서는 인간 언어의 데이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매우, 그렇죠.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좋은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제일 원리에 기반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에 접근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약간 절충인 것 같아요. 카파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 놓치고 지나가는데, 카파시도 우리는 동물 만든 게 아니라 유령을 만든다고 표현하잖아요. 유령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 모델을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령의 아날로지, 그러니까 비유가 살아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인류의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지만 그걸 소환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전 그렇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튼이나 르쿤이 생각하는 건 쥐를 만들자 하잖아요. 동물을 만들자. 근데 우리가 LLM을 하고 있는 건 동물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유령을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인공물을 가지고 학습된 어떤 이상한 존재. LLM이란 이상한 존재. 유령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걔들도 마치 인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처럼 상호작용하도 말하기도 하지만, 유령의 행동 방식이나 뭐 존재 양식은 완전히 물론 유령같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령을 쓴 거군요. 완전히 다르기다기보다는 이상한 존재, 인간을 모방한 이상한 존재를 만드는 거죠. 동물적이지 않은 존재를 만드는 거죠. LLM이라는 게 그런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반대 방향이 맞다. 동물에서 시작해서 인간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닮은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 유령을 통해서 어떤 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제일 원리에서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닮은 그렇지만 동물은 아닌 이상한 존재를 만드는데 이 이상한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 같은 것들을 도달한다는 것이 가능한 거죠.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는 알파고 그 다음에 알파 제로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건가요?
카파시가 실제로 그 비유를 했죠. 알파고하고 알파제로. 알파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서튼이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그 방향인 거죠. 어떤 기반 없이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배우는 것. 근데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죠. 근데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했다고 해서 알파고가 인간 같은 거, 인간처럼 바둑을 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보를 학습한 그 기반을 통해서 거기에서 강화 학습을 붙였을 때, 결합했을 때, 그때도 이미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었죠. 굉장히 가용한, 괜찮은 방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지능이라는 것에 집중하면 어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에 집중하면 다양한 도구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유령도 불러다가 유령 보고도 뭐 유령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개방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중국의 프론티어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현님 마음속에 있는 심상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이실까요? 그 측면에서 요약하자면 저는 일단 지속학습이라든지 환경 피드백 수집 같은 것들은 프론티어에서는 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미 태클하고 있는 주제일 수 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해?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건 뭐 필요 없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제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그 주제에 필요한 기능에, 능력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지만 LLM과는 상반되는. 근데 LLM이라는 방법 자체도 그 능력에 도달하는 데는 좋은 기반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제일 원리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LLM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한 방법은 LLM인 것이 맞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서튼이 말하고 싶은 건 로컬 미니마에 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로컬 미니마에서 데드엔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사해질 수는 있지만 어떤 결과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LLM한 게. 충분히 가능하죠. 가까워지고 계속 발전하지만은 결국 닿지는 않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로컬 미니마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부분을 말하긴 어렵죠. 예. 파보지 않고서는. 직접 가보지 않고서. 나름 그 최근에 LLM들이 평화롭게 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마구마구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비터레슨의 원 저자가 나와서 한번 찬물을 한번 맞아요. 예. 그냥 지나가는 대학원생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씨알도 안 먹혔을 텐데 무게가 있는 사람이 뭔가 좀 그 펀더멘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야, 니들이 나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멘붕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신경 안 쓰고 논문이나 연구는 계속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RL이 나왔네요. RL 얘기가 나왔고 약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진정한 RL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RL 하는 사람들은 LLM에 대해서 하는 건 진짜 RL이 아니야. 약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전 뭐 RL 쪽에 사람이 RL 쪽에 베이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약간 RL 쪽을 좋아하는 사람 베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RL 있으면 진정한 RL을 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너희들은 진정한 RL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RL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상을 잘못 설계했더니 진정한 RL에서도 리어데이킹은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 지정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진정한 RL이 아니다라고 나왔던 것의 표상이 RLHF였어요. RLHF가 RL이라는 이름이 붙었긴 하지만 RL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RL이야? 이건 진정한 RL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단이 됐던 방법 중 하나죠.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LLM한테 여러 가지를 생성하게 시켜요. 이 생성하게 시킨 다음에 이 생성하게 시킨 것 중에서 사람이 선호하는 걸 고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호하는 걸 생성하도록 사람이 선호하는 응답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줘가지고 이 점수를 최대하게 RL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도록 RL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RL인데
사람의 선호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RL 학습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다 평가해서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모델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학습을 합니다. 사람의 선호도라고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선호도를 학습한 모델이 주는 점수를 최대하도록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리워드 해킹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보통 긴 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긴 응답이 좋은 응답이다. 이런 걸 가지고 리워드 해킹을 한다거나 아첨하는 문제도 반드시 생기고요. UI의 보라색도 한번 이슈였죠. 그거는 사실 그건 또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궁금한데 약간 온갖 리워드 해킹이 발생하고 리워드 해킹이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RLHF 사람의 선호도 가지고 점수를 주니까 뭐 진정한 RL을 하지 않으니까 리워드 해킹이 발생한 거라고 말하지만 뭐 저는 이것도 결국 다 RL의 일환이고 사람의 선호도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선호도가 잘 지정되지 않은 잘 정의되지 않은 보상을 가지고 RL을 하다 보니까 리워드 해킹이 발생하고 이상한 행동이 발생하는 것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약간 저는 여기서 이것도 결국 RL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진정한 RL이 아니라고 언급됐던 것의 대표적인 것이 RLHF였죠. 그 다음에 RLVR이 있습니다. RLVR이 오면서 사람들이 이건 좀 더 진정한 RL 같아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여전히 이것도 진정한 RL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RLVR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버리파이어블, 검증 가능한 보상이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정답인지 아닌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이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코딩이나 수학 같은 경우도 정답인지 아닌지 평가한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체로 틀린 답은 알 수 있죠. 이건 틀린 것 같다. 이런 건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안다고 했을 때 좀 더 나눠서 생각하자면, 펄스 포지티브니 뭐 펄스 네거티브니 요거하고 관련된 이슈인데 정답인데 틀렸다고 하는 거 요건 좀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정답을 만들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 요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거 좀 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모델이 틀린 답을 내놨을 때 정답이라고 하는 것, 이 오류가 굉장히 낮다는 게 RLVR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 표에서 나오는 건데, 이 퍼스트 포지티브 레이트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룰 기반으로 수학 정답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평가하는 도구들이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오류는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리워드 해킹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실제로는 정답이 아닌데 어떤 응답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검증기를 속여가지고 잘못된 추론 과정 같은 걸 학습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 해킹을 방지할 수, 그 방향의 리워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아닌데 그걸 막 학습해서 보상을 더 얻게 되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 해킹을 방지할 수 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아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듣고 보니 직관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긴 하네요. 예, 예. 모델이 틀린 답 내면서 보상을 얻는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축인데, RLVR의 어떤 진짜 약간 혁명은 사실 추론이라는 패러다임하고 결합되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모델에 제약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모델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모델에 제약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이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모델이 추론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내놨던 시도였는데 그 모델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 단계별로 그 각 단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했었거든요. 그 논문 봤던 기억이 나요. 예, Let's Verify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연구인데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모델에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평가를 하면 그 단계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방식중 중 하나인데 뭐 줄바꿈을 한다. 줄바꿈 하나가 단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에 대해서 형식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배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이 내키면 여러 행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쪼개 풀 수도 있는 거고, 줄 바꿈을 그냥 문장 중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고, 약간 언어 자체도 좀 이상한 언어를 쓸 수도 있죠. 이번에 오픈 AI가 IMO에 제출한 응답에 보면 추론 과정이 약간 좀 가독성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독성이 떨어진다거나 약간 템플릿이 엉망진창이라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탐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막 파고 가보다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제약을 두게 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는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 방향으로는 못 가게 방지해 버리는 거죠. 이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탐색 공간을 확 줄여버리는 악효과가 있는 거죠. 예, 여기저기 찔러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차단해 볼 수도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좀 미묘하게나마 여기저기 막 찔러보는 것 과정들이 다 누적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A라는 방법 시도해 봤다가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A라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어. 그러면 A라는 방법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B라는 방향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해봤다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근데 이런 것들 다 차단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존의 시도들은 이런 걸 차단해 버리고 모델이 탐색하는 방향, 모델 추론하는 방향에서 제약을 거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같이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한 어떤 보상과 함께 모델이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풀어준 거죠. 문헌상에 등장하는 게 몇 년 정도예요? 이게 24년이에요? 25년이에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메타COT라는 아이디어가 24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COT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A라는 방향을 해보고 그 다음에 B라는 방향도 해보고 C라는 방향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포괄하는 시도가 가능해야 된다, 모델이. 그러니까 각 A라는 시도를 하는 것들은 하나의 체인 오브 더트, 추론 과정인데 이 추론 과정들을 통틀어서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게 메타 COT가 나왔던 24년이고요. 그런데 그때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접근은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강화학습과 결합해서 RL과 결합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게 나온 건 결국 딥시크 아론 때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아론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왜 탐색이 안 되는지, 탐색 공간을 미리 설정한다는 게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 구조 부여하고 하는 실험들을 23년, 24년 많이 해봤거든요. 그 해보고 나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론 논문에 있고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달진 않았는데 문샷의 키미 모델이 추론 모델을 만들면서 딥식 바로 이후에 추론 모델을 공개하면서 트위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때 이 언급들을 해요. 해킹이 불가능해야 되고, 모델에 제약을 부여하지 않아야 되고, 모델이 스스로 탐색하게 해야 되고, 이 아이디어들을 언급을 합니다. RLVR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좀 더 이전에 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땐 그거는 올모라는 모델에서 나왔는데 RLVR이 추론과 결합하면서 진정한 어떤 포텐셜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진정한 RL에 가까워지는 흐름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델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LM이 챗GPT가 어떻게 나왔는지, RLHF가 뭔지, 그리고 그 RLHF 이후에 추론 모델이 나왔고, 추론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1년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 논의에 대한 어떤 기저들이나 어떤 근간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으셔야 요 컨텍스트들이 아마 와 닿으실 거라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모두가 다 어려운 주제니까, 네. 다 알아듣지 못하신다고 하여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RLHF는 휴먼 피드백이고 VR은 Verifiable Reward인 거죠. RLVR에 대해서는 개론을 하자면 그 자체로 하나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정답인 것만 정답이 맞다고 해주는 어떤 보상이 있고, 예, 그 보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되
모델이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허락하는 것. 모델 스스로 어떤 추론을 생성해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해 보면서 모델이 그 보상을 얻도록 학습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RLVR과 추론이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떠 있는 장표에 타입의 룰 베이스드가 있고 생성 모델 베이스드가 있고 RM 베이스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룰 베이스드가 이 가장 기본적인 RLVR입니다. 확실하게 틀렸다 맞았다 해줄 수 있는 뭐 예, 오답인데 정답이라고 오류를 내지 않는 것. 그 보상을 준 거죠.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나 뭐 코딩, 수학 문제가 아주 너무 전형적인 예제겠네. 1 더하기 1은 2밖에 답이 없는 거니까. 그 1 더하기 1을 하는 과정을 뭐 1 더하기 1 빼기 뭐 곱하기 뭘 했든지 간에 정답을 맞으면 무조건 true라고 보상을 주는 그런 것들이 룰 베이스드인 거고.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드와 RM 베이스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드는 사실 RLVR하고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드가 일종의 비평가 모델을 두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이거는 모델 기반이긴 한데, 룰 베이스드는 정말 코드 기반이거든요. 모델 기반이긴 한데, 뭐 정답을 같이 제공한다거나 해서 정답하고 일치한지를 모델 기반으로 평가하는 뭐 루브릭이 될 수도 있고 예, 루브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모델 기반 모델에서는 이 자체가 다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하고 이 모델의 응답이 일치하는 응답인지를 뭐 추론해서 결론을 낸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요. RM 베이스드라고 하는 건 요거는 좀 더 전통 RLHF에 좀 더 가까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평가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게 어떤 레이블이 있는 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시킨 보상 모델이 따로 있고 그 보상 모델이 LLM에게 보상 신호를 주는 약간 되게 프록시 뭐랄까 대행물이 있는 거라서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지면 모델은 어쨌든 무슨 추론 과정을 거치든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의심한 건 그 추론 과정이 꼭 좋으려는 보장이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논문 중 하나였는데 프리트레이닝하고 RL이 같이 결합됐을 때 왜 이렇게 효율적인가 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그냥 프리트레이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암기죠. 그냥 어떤 일반화 불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이 수학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요거야. 암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드물지만 일반화 가능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분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 적분의 각 절차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응답을 나와야 된다. 적분 문제에 대한 정답 이렇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적분은 이 적분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되는 거 알고 뭐 것도 있죠. 이 해킹 불가능한 게 있으면 리워드를 사용하면 일반화 불가능한 것들이 순식간에 억제가 됩니다. 일반화 불가능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외워서 찍기, 혹은 뭐 잘못된 방식으로 풀기, 이것들이 순식간에 많이 억제가 됩니다. 이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살짝 안 와닿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돌아가면 문제를 푸는 방식이 LLM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할 때 일반화 불가능하게 풀 수 있는 방식과 일반화 가능하게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하게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적분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 적분 문제 있으면 정답을 그대로 외우는 거죠. 체인 오브 도트가 없다고, 추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화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새로운 적분 문제가 들어오면 그건 외운 게 아니니까 못 풀겠죠. 근데 일반화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적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각 단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들 다 쪼갠 다음에 최종적인 한 정답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식은 일반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 들어왔을 때도 이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적분 문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약간 사람들이 안 좋은 성향이 있죠. 굉장히 열심히 복잡하게 풀어놓고는 정답만 딱 갖다 놓는 거. 예전에 소식이었나요? 그 어떤 시인이 자기는 마치 퇴고하지 않고 한 번에 시를 써내는 것처럼 했는데 써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기도 퇴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고 괜히 퇴고 안 하는 걸 흉내내서 한 번에 써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만 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인터넷에 그런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정답만 넣는 거. 예, 모델이 그걸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엄청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불가능한 그 패턴이 일어나고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 심지어 RLHF가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외운 걸 그대로 그냥 툭툭 꺼내는 거죠. 그런데 일반화가 불가능한 게 다 그건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존재해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일반화 가능한 어떤 알고리즘이 인터넷 문서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외운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확률이 드물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래를 적용하면 해킹 불가능한 정답만 맞다고 해주는 아래를 적용하면 그 드문 패턴이 순식간에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는 걸 최근 이번 주에 나온 한문 논문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 가능한 패턴이 쭉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화 불가능한 거 다 오답일 테니까요. 다 오답이고 보상을 못 받았는데 일반화 가능한 패턴은 정답이 나오니까 이 패턴이 순식간에 확률이 높아지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된 거에서 좋은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아래를 통해서 학습했다라는 건가요? 여기서는 드러난다고 표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리트레이닝에 묻혀있던 것 중에서 정말 좋은 패턴들, 사고 과정들이 아래를 통해서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해킹 불가능한 리워드 사용하면 그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잘못된 패턴들 같은 게 쭉 억제되면서 올바른 패턴들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거기에 되게 좋은 코어에 해당하는 작은 요소들이 있는데 정작 프리트레이닝으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아래를 하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끄집어낼 수 있다.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스스로 탐색하고 추론 과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드물지만 모델이 갖고 있었던 능력들이 되면서 아래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부각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 추론 능력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처음 5번이 등장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충격이었죠. 아니, 갑자기 성능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다고? 예, 이런 충격이 받았는데, 근데 지금의 레짐은 이제 RLVR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체제는. 예, 최종 정답을 가지고 해킹 불가능한 보상을 가지고 평가하고 모델이 추론을 통해서 단순히 평가만으로 리워드를 받는 게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좋은 패턴들, 좋은 사고 방식들을 모델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화 가능한 사고 방식들. 이게 꽤 중요합니다. 일반화 가능한 사고 방식들 어떤 모델 일반화 가능하다가 하면 보통 알고리즘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모델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델의 표현력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동시에 정말로 일반화 가능한 패턴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약간 방향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는 나름 깊게 들어가 보는 이유는 현재의 이 RLVR은 체계가 주도적인 체계가 된 상태에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LVR이 저는 그냥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임계점은 넘어섰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가 증식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체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자가 증식 발전으로 찾은 게 이제 RL인데 베리파이어블한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영역들만 가능했었는데 그게 아닌 막 다른 영역들, 베리파이어블하지 않은 부분들도 모델 스스로 자신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냥 보상 신호를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돌이들이 터치하지 않는 그런 도메인들조차 모델이 이제 보상 신호를 발생하면서 근데 그거는 RLVR 다음의 스텝,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그 스텝이 대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게 RLVR 스텝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거를 RLVR 스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RLVR은 사실 그 이전에 완전히 검증 가능한 도메인들, 코드나 수학 같은 도메인들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금 탐색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더 많은 영역으로의 확장 같은 것.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의심하고 있고 연구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더 정의하면 더 옳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베리파이어블 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지금은 모델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을 더 투입해서 걔들 스스로 그걸 베리파이어블 리워드 신호를 발생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맞을까요? 예, 그게 한 가지 방향입니다.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예. 이전에 RLHF 시절에 하던 것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응답이 좋다 이런 것도 다 검증 가능하게 쪼개가지고, 검증 가능한 단위로 만드는 방법들이 지금 엄청 탐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오디언스들의 안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현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돼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저도 대부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겁니다. 프리 트레이닝 페이스로 저희 뭐 크로스 센트럴 필로스 갖고 언어를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까지는 어떤 짧은 직관적인 강의나 이해나 도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따라오는데 사실은 RLHF부터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단 1시간이나 2시간짜리 강연으로 절대 이해시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짜리 강연을 여러 개를 봐봐야 이건 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RL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기저를 조금 익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바라봐야 이 프레임들이 머리에 다시 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RL이라는 부분들은 학습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중적인 어떤 강연이나 슬라이드로 도저히 넣을 방법이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갭이 확 생겨요. 일반적인 오디언스와 이걸 그 어떤 개념 탑재를 하시고 따라가시는 분과의 사이에서 좀 갭이 생겨서 이 부분을 저도 이 팟캐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성현님이 행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도 오늘 공식 없이 가고 있는 게 어딥니까?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대화하는 게 다들 다 대충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걸 전제로 하는 생각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자, 한번 가보시죠. 이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요건 약간 철학적인 주제인데요. 학습에 대한 그리고 탐색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학습과 어떤 뭐 서튼 같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학습 이거는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란 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점점 더 나아가면서 제가 하는 생각은 학습이라는 것, 이건 지속학습과도 관계가 가는 깊은 얘기인데,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자가 문제를 푸는 어떤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할 때, 말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델을 학습시켜서 잘 준비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예, 그게 보통 머신러닝의 흐름이죠. 근데 좀 더 흥미로운 형태의 학습은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의 학습이 통합되는 거죠.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 학습을 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세상의 환경이 너무 복잡다단하고 계속 변화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정적인 모델이 그것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을까? 변화하는 세상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은 그 에이전트 학습 능력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LLM에 대해서 저는 저도 굉장히 낙관적인 편인데 여전히 참 어려운 문제가 소위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는 문제거든요. 학습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아가면 그 학습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파 씨가 이번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나노챗이라는 코드를 개발하면서 에이전트는 거의 안 썼다. 자기가 만든 코드는 굉장히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있는 좀 이질적인 형태의 코드고 그 코드에 대해서 에이전트 적용하니까 에이전트가 다 망가져 버리더라. 쓸 수 있는 거는 오토 컴플릿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OOD 문제거든요. 아웃 오브 데이터 문제인 거죠. 아웃 오브 데이터 문제. 이거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인터넷 데이터에서 포괄되지 않은 현재 존재하지만 포괄되지 않은 패턴들도 있을 텐데 시간적인 변화도 존재합니다. 언어는 계속 변화하죠.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라이브러리들은 계속 생길 거고요.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도메인에서도 라이브러리 생길 거고요. 그때 그 라이브러리들은 이전의 라이브러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웃 오브 도메인 문제들은 계속 생겨나갈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서툰이 인터뷰에서 얼핏 언급한 게 작년에 발표한 거대한 세계 가설과 인공지능에 대한 함의로 그 제한된 합리성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에이전트가 나오는 것보다 세계의 변화가 더 데이터의 규모가 그 OOM이 크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델이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학습이 아닐까.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학습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 에이전트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학습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소위 LLM을 통해서 AGI를 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아웃 오브 도메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말 머신러닝에서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도메인 문제 같은 것들은 AI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해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학습 이외의 데이터로 이외의 데이터로 가버리면 거기서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화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AI 연구자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OOD 일반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덕티브 바이어스 요즘 AI 연구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대안이 프리트레이닝인데 프리트레이닝은 그럼 OOD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학습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은 하지만 그건 OOD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죠. OOD를 안 만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지. OOD가 생겨나게 된다면 분포 이외의 영역으로 나가게 된다면 똑같이 문제 똑같이 생길 테니까요. 네네. 모델이 스스로 학습과 탐색을 동시에 하진 않지만 인간이 어떤 의지를 넣어줘서 이 과정을 계속 강제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탐색해서 데이터셋이 나오면 이거 다시 학습에 넣어주고 그럼 더 강력해진 모델 가지고 더 넓게 탐색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또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구간을 다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대체로 낙관적이지만 제일 불안하게 생각되는 요소가 이제 OOD 문제거든요. 근데 OOD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마 학습이 통합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서튼이 학습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학습과 탐색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여전히 학습과 탐색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들이 매우 다르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지만 이 단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서툰이 말하는 학습 이런 식으로. 제 느낌엔 OOD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 추측인데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실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방법들의 일환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준비하면서 클라크의 세계 원칙이 생각이 났어요. 세계 원칙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 서튼을 저격하려는 건 아니지만 서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명한 노고학자가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옳다.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높은 확률로 틀렸다. 전 서튼의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한 건 뭐고 불가능하다고 얘기. 학습과 탐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지능에 도달하는 길일 것이다. 이거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도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성 모델이나 뭐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걸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높은 확률로 틀렸다. 틀렸다라고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 예, 될 수도 있다. 서튼을 저격하고 싶지 않지만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두 가지 생각이 결국 그거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가능성의 영역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근데 그 가능성의 한계,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실제로 불가능한 데까지 가보는 것밖에 없다. LLM이 어떻게 보면 로컬 미니머일 수도 있지만 LLM으로 끝까지 한번 들여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원칙은 좀 관계가 적은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 발을 뒤졌을 때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로컬 미니마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기술은 AGI는, 그 LLM을 통한 AGI는 그게 심지어 유령일지라도, 혹은 더 유령 같기 때문에 마법과 구별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서 클라크가 프론티어즈 오브 더 퓨처인가? 하여튼 프론티어도 들어가고 퓨처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저작 안에 들어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오픈 AI의 사무실에 인쇄본이 있었거든요. 사진 찍힌 거 보면. 네, 승주님이 예전에 한번 그 내용 다루셨죠. 좀 깊었죠? 이게 오늘 사실은 드와케시와 서튼의 이야기조차도 굉장히 혼돈스럽고 깊었고 저도 이쪽 바닥을 계속 따라왔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내내 이해 못하는 영역과 거부감과 에잉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듣는 그런 톡이었거든요. 사실 서튼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RL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부분은 대단히 또 깊은 철학과 수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들이 머리에 쫙 와서 박히기 때문에 이게 거듭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세 번째 다시 드리고, 네. 한번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문헌들, 뭐 드와케시의 글이나 하바시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드와케시가 그거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릴 때 스틸 매닝 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스틸 맨이 뭐냐면은 합리주의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방식인데 상대방의 논리를 강철 인간으로 최대한 강화해서 그거를 존중해주고 끌어올려서 그 강화시킨 상태에서 맞붙어쳐서 논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둘이 하는 티키타카 하는 얘기들의 그 상황 자체도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장이 있고 젊은 약진하는 신세대가 있어서 그 둘이 뭔가를 새로운 화두를 커뮤니티에게 던지기 위해 그거를 약간 들뿌리 긁긴 했지만 더 생각해보자라는 뉘앙스로 그거를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역사를 탐색했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튼의 강연 아니고 그의 스승인 앤드류 바르토의 예전 강연을 보니까 아래를 하는 분들이 늘 인용하는 게 원숭이 발, 그 다음에 마이다스의 손 이런 거 얘기를 장표에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원을 이루어지긴 하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쵸. RL이 그런 위험성이 또 있다는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렬 문제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성현님이 다뤄주셨던 이 프론티어 랩들이 가는 방향이 다 이 방향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학습과 탐색의 지평을 열어가는 쪽으로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는데 그냥 성현님 이건 완전 오픈엔드 질문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3.0 약간 현실로 돌아오면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의 어떤 발표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고 트위터에서는 뭐 내가 미리 봤는데 끝내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성현님이 지금 이 돌아가는 최신 연구의 방향이나 프론티어 랩들에 대해서 살펴보신 방향 볼 때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 기대하고 있으세요? 참 어려운 예측 문제인데요. 3, 4개월 이후,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 지금의 패러다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거의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이라 함은 슈런과 RL, 이 패러다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그 결과에 대해서 참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 결과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러다임의 정점이 3, 4개월이나 내년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정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는 복잡성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델 개발의 복잡성이 굉장히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다양한 문제를 풀게 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모델 개발의 복잡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잡성을 프론티어 랩들이 어떻게 태클할지가 흥미로운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점이 어디까지일 것 같다. 요 생각은 전 감히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정점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정점은. 데미스 하사비스나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오픈 AI도 가장 요새 얘들이 어떤 집중하는 도메인이 있다면 당연히 사이언스인 것 같아요. 물리, 화학, 생물을 그 도메인을 정복해서 인류가 가보지 못한, 아직 하지 못한 발견들을 다 풀어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또 상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다른 OOM의 컴퓨테이션이 그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 막연한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에 대한 그 GPU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나가는 것 같고 그런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희망 포인트들을 더 보고 있을 텐데 분명. 그리고 그 컴퓨팅 관련 자체도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알트만이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이게 비트레슨하고도 관계 있는 이야기일 텐데 컴퓨터가 증가했으면 컴퓨터가 증가한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프리트레이닝에서 무지막지한 연산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또 전형적인 딜레마인데 GPU 한 개 있을 때보다 GPU 100개가 있다고 속도가 100배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연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았는가? 이런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하는 걸로는 뭐 어마어마한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다. 그게 RL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성유님의 말씀이랑 정성님의 말씀을 이제 연결해 보면은 AI의 고점은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 LLM 플러스 RL, 그러니까 특히 RLVR로 갈 수 있는 거의 피나클, 정점은 내년 정도에는 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작동하는 도메인이 과학, 수학 등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메인이 전이가 확 되진 않지만 확실히 타겟팅하고 있고 타임라인에서 이런 거 지금 하기 시작했어라고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시간 간격을 두고 봤을 때는 그게 제품으로 나오던 브레이크스루가 발견이 되던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난다면 그게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고. 제가 정점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패러다임의 정점이 도달하면 그 다음 패러다임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 패러다임. 예, 그 다음 패러다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를 가봐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장표에 떠 있는 거가 한계까지 가봐야 불가능에 가보면 그 다음 지평이 풍경이 비로소 보일 것이다. 예. 그냥 뭐 지속학습 같은 저희가 뭐 얘기했던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까지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의 정점을 보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럼 너무 짧잖아요. 6개월 뒤면. 저희 이쪽 시장의 발전상을 하면 3개월, 4개월이면 굉장히 먼 기간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은데. 6개월 뒤면 저 때 아니에요? 구글 아이오 다음은 그거는 6개월보다 좀 더 뒤군요. 하여튼 3, 4월? 4월? 아마 점근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향상의 곡선이 보면 성능 향상이 꺾여 나가면 그 점근한다고 수축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신호를 알게 되겠네요. 어떤 그 방향일지. 예, 그러면 또 점근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회의론도 엄청나게 불거지겠죠.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놀랍게도 정점이 그런 점근선이나 정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속 가는 거로. 계속 가는 걸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1초 내로 대답하시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면
점근선은 온다, 오지 않는다,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하시는 분.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너무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갔으면 하는 약간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그 개똥 철학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한이라는, 인피니티라는 개념을 세상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뭐해서 컴퓨트 하지만 그 컴퓨트이 만들어내는 그게 사실은 무한의 어떤 공간을 탐색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서 계속 무한을 더해가고 있어서 그냥 계속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뀔 것 같다의 한 표입니다. 그렇지만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낮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계속 발전한다에 베팅하시는 거네요. 예, 훨씬 발전한 다음에 그 정점 이후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제 의견을 부연을 하자면 저는 그런 쭉 가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과 그 도파민 나오고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무책임하다라고 발언한 건 그만큼의 사회적인 임팩트가 끌어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무책임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파이낸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26년, 27년에 이제 대량 해고나 그 우리가 뭐 AGI 시대가 되면 도래할 거라고 예측했던 디스토피아가 그냥 갑자기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전 준비되기는 어렵죠. 이 정도에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저희가 그 녹화한 이래로 가장 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성현님 오늘 또 성현님의 생각 토큰들 오늘 잘 볼 수 있는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토요일 아침 소중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